이번 책은 슈테판 츠바이크의 발자크 평전입니다. 인간극이라는 거대한 세계를 지은 소설가 발자크의 일생을 전기무닭의 대가라고 하는 슈테판 츠바이크가 쓴 책입니다. 발자크는 그 생애 초반 20대 때 삼류적인 글을 쓰다가 30살이 넘어서 자신만의 문학을 발견합니다. 인간극이라는 거대한 세계관 아래서 자신의 작품들을 배치해 나갑니다. 발자크 그리고 그 평전을 쓴 츠바이크 하면 둘 다 좀 무게감이 있는데요. 이 책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츠바이크 자체가 워낙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서 스토리텔링과 유머 넘치는 표현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권 번역에서 믿을 수 있는 아니니 선생님이 번역을 해주셨고요. 또 책이 양장이고 해서 이 책은 소장용으로 갖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자크의 문학과 삶을 이야기할 때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여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언뜻 천재 작가의 흥미로운 가십거리로 여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발자크는 여인들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도움과 때로는 피난처, 때로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예술적으로도 자신의 가진 결핍들을 그 여인을 통해서 투사하면서 문학적인 영감을 승화시켰습니다. 여인들은 발자크의 인생 가운데 굴곡점 그리고 터닝포인트마다 큰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무명이었던 잡문을 쓰던 사람이 훌륭한 작가가 되는 순간에도 그리고 자신이 여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걸작으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 목표가 정해지는 순간에도 어김없이 여인들이 발자크 곁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츠바이크는 이러한 패턴, 여성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고 상호 영향을 받는 이러한 패턴을 뿌리를 발자크의 어린 시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발자크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발자크는 생을 통틀어 연상의 여인들 그리고 원숙한 여인들을 동경했습니다. 그의 삶에 등장한 여인들은 연인인 동시에 어머니였고 자신의 지적인 후원자이자 문학적인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 츠바이크는 이 평전의 첫 부분을 어린 시절에서 시작하는데요. 발자크는 태어나자마자 유모에게 보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어머니의 품은 멀었고요. 8살에는 기숙학교에 보내져서 몇 년을 갇히다시피 해서 지냅니다. 어머니는 발자크에게 그다지 사랑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어머니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성격 자체가 차가웠던 것일까? 그렇지만은 않은 게 다른 남자를 통해서 낳았던 아이 앙리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편애를 했다고 합니다. 발자크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 결혼의 사정을 살펴보면 그 시대 프랑스 결혼 문화는 지금과 다릅니다. 발자크의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32살이나 연상이었습니다. 부유한 파리 상인 집안에 20살도 안 된 딸이 쉰을 넘긴 남자에게 시집을 온 것입니다. 발자크의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타입이었는데요. 부유한 집안의 딸을 발자크 아버지에게 보낸 것은 발자크의 아버지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져서
보낸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쪽 사회에서는 애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맺어진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상류층과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이런 결혼 뒤편에서 아내가 애인을 두는 게 공공연하게 비밀처럼 묵인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 민법에도요, 혼인 중에 잉태된 아이의 아버지를 남편으로 추정하는 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걸 뒤집는 건 힘들었겠죠. 만약에 아내가 불륜을 했는데 사회적으로 폭로를 한다, 이렇게 하면 가문 전체가 망신을 당하고 그 사회적 위신이 떨어지는 스캔들이 되기 때문에 설령 이런 불륜을 알더라도 침묵하는 것이 그 시대의 처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것, 그리고 집안의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역할만 잘 수행을 한다면 다른 사생활적인 것은 터치하지 않는 것, 이런 게 문화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자크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에게는 따로 마음을 준 남자가 있었고요. 그렇게 낳은 막내 아들 앙리에게는 어머니가 애정을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결혼제도 자체가 이중생활을 용인하는 것이었고, 사회적인 가면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가정이 많이 나왔으리라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발자크 또한 이런 구조 속에서 연상의 유부녀, 여인들에게 구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츠바이크는 모성애의 결핍을 발자크라는 인간을 여는 첫 번째 열쇠로 삼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평생 찾아다녔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가 번번이 연상의 여인들에게 이끌린 걸 츠바이크는 이 결핍의 자리로 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발자크가 20대 초반에 만난 첫 번째 여인, 로르 드 베르니 부인. 베르니 부인은 발자크보다 22살이 많았습니다. 자녀가 9이나 되었다고 하고요. 발자크의 어머니보다도 1살이 많았다고 합니다. 만났을 당시 두 집안은 같은 마을인 빌파리지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발자크는 훗날 그녀를 선택받은 여인이라는 뜻의 라 딜렉타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 발자크는 아직 작가로서의 진정한 발자크는 아니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글을 썼고요. 가명 뒤에 숨어서 돈 되는 글이라면 아무 것이나 쓰고 통속 소설을 공장처럼 찍어내던 무명 작가였습니다. 본인 자체도 그게 문학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베르니 부인은 이 청년에게 3가지를 동시에 주는데요. 연인적인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품, 그리고 스승의 눈, 세상과 인간을 보는 법을 가르쳤고요.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인쇄소가 무너지고 모두가 그를 실패자로 보았을 때도 그의 재능을 알아주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발자크의 초기 생애를 든든하게 지지했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자크는 29살, 30즈음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올빼미 당원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요. 드디어 작가로서의 발자크가 되는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츠바이크는 이러한 변화를 그녀의 공으로 돌리는데요. 이렇게 나이차가 많이 나는 베르니 부인과의 만남이 발자크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자크 자기 자신을 찾게 해줬고, 발자크 안에 있던 위대한 소설가를 천천히 깨워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여인, 발자크는 성공합니다. 성공한 발자크 앞에 이번에는 전혀 다른 유형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카스트리 부인이라고 하는데요. 파리의
최상류층 귀족 사회 한복판의 여인입니다. 편지를 먼저 보낸 쪽은 그 여인이었는데요. 발자크의 입장이 되어 보면 진짜 최상류층 귀족 부인이 당신 소설을 읽었어요 라고 편지를 보내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발자크 자체가 평생 허영과 욕망을 뒤쫓아 다녔는데 자신이 동경하는 쪽에 최정점에 있던 연락을 먼저 해온 거니까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발자크는 이 즈음에서 자신의 이름에 귀족들이 붙였던 드라는 칭호까지 붙이면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했습니다. 오늘의 발자크가 아니라 오늘의 드 발자크 칭호를 썼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 자체도 순애보적인 사랑을 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 하나하나가 발자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카스트리 부인은 그를 살롱으로 불러들였고 자신의 곁을 내주는 척 하면서 끝내 내주지 않았습니다. 발자크의 애를 계속 태우면서 발자크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발자크는 그녀를 따라 제네바까지 갔다가 거기서 확실하게 거절을 당하는데요. 평전에서는 성공의 정점에 있던 이름을 알려서 유명해진 그런 남자가 모욕당하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신분의 벽인데요. 그가 평생 선망하면서 동시에 증오했던 바로 그 벽이 눈앞에서 닫힌 것입니다. 발자크는 이러한 상처를 입고 첫 번째 여인이었던 베르니 부인을 또 찾습니다. 이러한 상처를 안고 자신을 거절한 여인을 소재로 해서 랑제 공작 부인이라는 작품을 씁니다. 사교계의 유의로 남자를 애태우다가 파멸에 이르는 공작 부인 이야기죠. 문학적으로 복수를 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문학적인 승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변곡점이 여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건을 통과하면서 발자크는 귀족 사회를 바깥에서 부러워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세계의 잔인한 작동 원리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인간극이라는 그 사실주의적인 그러한 해부학은 이러한 상처에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세 번째 여인, 1832년 파리, 32살의 소설가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발신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서명 대신에 적힌 말은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던 우크라이나에서 얼굴도 모르는 귀부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답장을 보낸 주소조차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자크는 그녀가 읽기를 바라면서 신문 지면에 공개 답신을 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18년 뒤 발자크는 그 발신인과 결혼합니다. 아주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결혼식 5달 뒤에 신랑인 발자크는 허망하게도 죽어버리죠. 편지의 주인은 폴란드 출신의 귀족 부인 에벨리나 한스카였습니다. 광대한 영지를 가진 늙은 남편을 둔 젊고 교양 있는 백작 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다가 이듬해 스위스의 소도시 뇌샤텔에서 처음 만나는데요. 이후의 이야기들이 문학사에서도 특이한 구애 기록이 되어버립니다. 둘 사이의 만남은 유럽의 이 도시 저 도시에서 몇 년에 한 번이었고요. 그 사이를 메운 것이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쉽사리 되지 않았고 미끄러지죠. 재산 문제, 그리고 러시아 황실의 허가 문제, 발자크가 빚도 많았고요. 하여간 그러다가 결국에는 결혼에 성공을 하기는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우크라이나에까지 가서 1850년 마침내 그곳의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발자크는 이미 몸이 많이 안 좋아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3월에 결혼식을 하고 그해 8월에 죽는데요.
18년을 기다려서 얻은 결혼 생활이 5달 만에 끝난 것입니다. 한스카 부인은 발자크의 후반기 인생 전체를 끌고 간 목표였는데요. 인간극을 완성하고 빚을 다 갚고 그녀와 함께 안락한 성에서 사는 것, 그 미래를 위해서 몸을 갈아 넣었는데 막상 미래가 도착한 순간에 생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여인이 있습니다. 발자크의 인생을 통틀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줄마카로라고 하는 여인은 발자크 여동생의 학창시절 친구였다고 하는데 포병 장교의 아내로 제야에 묻혀서 살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발자크의 재능을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이었고요. 사회적인 처세에도 바람직한 조언을 해주었고 작품의 예술성에 관해서도 정확한 평을 해줄 수 있었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야의 현자격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마카로와 발자크는 연인은 아니었지만 마치 사랑적인 우정을 나누었던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발자크에게 준 게 뭐였느냐 하면 사랑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었고 발자크가 어려울 때 방을 내주었고 그 안에서 글을 쓸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말을 해 주었죠. 줄마카로 부부의 집은 도피처가 되었고요. 발자크 전용의 방과 서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마카로는 발자크의 모든 책을 읽고 가차없는 논평을 보냈습니다. 작품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눈이 있었고요. 작품만이 아니라 아까 카스트리 부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발자크가 카스트리 부인의 환심을 사려고 왕당파 정치에 기웃거렸을 때 그 허영심을 정면으로 꾸짖은 사람이 바로 줄마카로였습니다. 아첨하는 독자들과 그를 애태우고 있는 귀부인들 사이에서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목소리, 그 역할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워낙 올고준 소리를 해서 발자크 자체도 줄마카로를 좀 피했던 시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발자크도 알고 있었죠. 이렇게 올바른 말을 해주는 인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발자크는 1838년에 자신의 소설을 그녀에게 헌정하면서 줄마카로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츠바이크 평전에서 줄마카로는 독특한 위치를 갖는데요. 발자크 자체가 받아본 적이 없는 어린 시절에 모성애적인 사랑을 찾아서 평생을 헤맸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아무 대가 없이 꾸준하게 발자크에게 애정을 준 여인이 줄마카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평생 사랑을 찾아 헤맨 경로가 있습니다. 그 경로의 구비마다 작품이 태어납니다. 어머니 대신 그를 길러낸 여인 베르니 부인을 통해서 소설이 나올 수 있었고요. 그를 모욕한 여인 카스트리를 통해서 작가의 냉철한 시선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여인 한스카 부인에게서 후반기 삶의 전체 동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줄마카로라는 여인은 발자크의 인생길 전체를 지지하던 후원자였습니다. 발자크가 평생 찾아다닌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번도 받지 못한 최초의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성공이었을까요? 발자크의 열정과 결핍이 그를 여인들에게로 몰았고 여인들이 그를 작가로 만들었다면 인간극이라는 거대한 발자크의 세계는 결국 채워지지 않은 어떤 빈자리 위에 세워졌다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도 각자 그런 빈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를
어딘가로 계속 걷고 뛰게 만드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발자크의 여인들 이야기가 남 이야기로만 읽히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한 가지 방식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삶으로 작품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냉대가 있어서 여인들이 있었고 그 여인들이 있어서 작품이 나왔다.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죠.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읽기 방식에 사실은 이론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19세기 파리에서 나온 역사주의라는 이름인데요. 다음 편에서는 이 발자크 평전을 통해서 이를 다루어 보겠습니다.